네, 팝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시황 선생 시즌 2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더 날카로워진 시장 분석과 그다음에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수익의 길로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에 편안하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주말 특집으로 인물 특집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들 파월 연준 의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특집 또는 인물 특집으로 이 파월 의장은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역시나 영향력이 너무나도 기대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태도, 스탠스가 과연 바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또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종목들도 두 종목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이렇게 바뀔 것이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꼭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시장 분석 또는 아침하고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장중에도 제가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중에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브리핑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짧게 그런 어떤 단기 공략줄도 매일 두 종목씩 아침에 장중에 장전에 두 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저희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또 우리 시장 또는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제가 요 두 주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파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갭을 메꾸더니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뭐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을 보면 우리 시장도 다시 쌍바닥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죠. 특히 오늘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 60일선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약간 좀 도발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사실 저는 걸치고 끝나지 않을까 사실은 왜냐하면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했는데 60일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좋은 신호죠. 사실 이게 나쁜 신호일 리는 없고요.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요때에 영국에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트러스트 영국 총리였었죠. 여성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감세를 한다고 하면서 파운드화가 흔들리면서 이때 개파락이 크게 나왔어요. 사실 개파락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 그 메꾸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메꾸고 그다음에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게 또 내려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일단은 오늘 60일선에 올라왔다 코스피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요즘 뭐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인들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관도 오늘 막판에 기관은 요즘 뭐 거의 매도세가 많았죠. 외인이 매수하면 기관은 매도하고. 근데 막판에 이렇게 또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굉장히 양봉이 나오면서 들어올리고 그리고 60일선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은 오늘 뭐 현물에서 뭐 많은 매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3,500 그러니까 거의 3,600억 정도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좀 코스닥은 조금 아쉽긴 하죠. 예, 코스닥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눈높이, 키높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보다 먼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는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바 굉장히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굉장히 최근에 안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플러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굉장히 뭐 60% 70% 보통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려면 좀 너무 얘기가 많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 코스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사실 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총 1위와 2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양극재죠 소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래서 바이오랑 이제 시총 1, 2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LNF는 그래도 2% 상승했어요. 그래서 LNF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2차 전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LNF만 사실 괜찮았던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무려 4% 굉장히 좀 우려감 카카오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았죠.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많았고 근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4% 무려 4% 그다음에 펄어비스도 게임주죠. 게임주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첨보는 이거는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부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2차 전지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너무 좋았다가 좀 덜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주가 좀 보인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특집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보고 계시니까 토요일, 일요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물로 살펴본 증시 상황. 그래서 요즘 전 세계에서 증시에서 가장 뭐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모든 금융이죠. 모든 금융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럴까요? 그렇죠? 물론 요즘 곱게 보는 시각이 별로 없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식을 뭐 이렇게 좀 투자하거나 뭐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결코 이제 곱은 눈으로 이제 시선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왜 말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박살 내놓으니까. 그만큼 영향력도 크고,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좀 안티히어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성함은 제롬 파월이고요. 만 69세. 바이든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만 79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분은 69세가 되시고요. 현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십니다. 연준 의장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트럼프 때 되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바이든에서 다시 신임받으면서 2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바뀌는데 다시 2년. 그러니까 보통 8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칼라일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좀 운영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 하나도 이분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다. 변호사 출신들이 꼬투리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항상 이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변호사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은 보통 이제 연준 의장들은 경제학자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경제학자는 아니시란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분을 사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의 이야기를 연준 의장 파월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폴 볼커라는 분인데 폴 볼커 사진 속에서 이분이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싸우자는 거냐?
그 뭐랑 싸우셨습니까? 이분은 예,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웠던. 그러니까 언제냐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지미 카터 이분 뭐 민주당이죠. 그때 임명되었다가 이분도 이제 연임을 했어요. 8년 동안 했는데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분 공화당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9년부터 87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석유 파동이라든지 굉장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사실 연준 의장을 맡은 거죠. 사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됐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이 문제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안 좋았어요. 보통 이것을 디플레이션 가장 안 좋죠.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경기는 또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하면 경기도 같이 상승한다고 해서 보통 이것을 보통 좋게 보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르니까 경기는 또 침체되고 이런 안 좋은 시절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 굉장한 금리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때 기준금리가 20%. 기준금리가 20%라면 사실 내 귀가 잘못됐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리셨던 분이에요. 기준금리가 20%.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지금 이제 연준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에서 겨우 이제 뭐 4%에서 이제 5% 지금 갈까 말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했죠?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 12월에는 좀 완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0.5로 조금 이제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혹시 12월에 이번 12월 FOMC에서 0.5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0.25 베이비 스텝을 가면은 한 5% 됩니다. 그래서 지금 4.7이냐 5%냐 이제 이거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이분은 무려 20% 넘게 금리를 올렸던 분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 경제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길래 20%가 기준금리를 20%로 올리냐? 그만큼 안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 연준 의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FOMC에서 무려 이제 4%, 한 번에 4%까지. 우리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데 한 번에 4%.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실 비교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금융시장도 훨씬 더 많이 고도로 발달했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 이후로도 많이 더 개선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파장은 없습니다만, 그 뭐 70년대, 80년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시절에 연준 의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 연준 의장 파월이 이분을 자꾸 소환을 해요. 폴 볼커. 나도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이제 이분을 소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금리를 이 정도 올렸으면 당연히 도산하는 기업도 많고, 그렇죠? 실업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폴 볼커 때문에 진짜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아의 위협에도 직접적으로 이게 그런 것도 당면했던, 위협을 받았던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좀 이거 못 믿으셔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지금하고 그때랑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폴 볼커라는 이 분을 소환을 해서 요즘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되긴 했어요.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분을 소환해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분처럼 금리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너무나 상황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경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을 소환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시장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쵸? 제롬 파월.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분이 재신임을 받았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어 일단은 알겠죠. 네, 폴 볼커를 소환할 정도로 그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 이분의 의지를 당연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쵸.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뭐 주식 시장에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뭐 최근에 여기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네, 차트인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잭슨홀 연설 8월이었습니다. 8월 26일에. 예. 이때도 아주 짧고 그죠? 내 말 좀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로 굉장히 짧고 분명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마침 이렇게 상승하다가 좀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또 무너졌죠. 네. 그리고 요때 장대 음봉이 나왔던 건 이제 CPI 결과가 8월에 좋지 못했어요. 9월인데 9월 13일인데 8월치 전달 거죠.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또 이번에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달래주지 않을까 했는데 또 여지없이 9월 FOMC에서 9월 21일이죠. FOMC에서도 또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장대 음봉.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렇죠? 며칠 전이죠. 11월 FOMC 3일 이때도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제 금리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좀 기대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또 이제 시장이 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뭔가 내키지 않으셨던지 또 굳이 하지 않았. 그리고 사실 0.75가 요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돼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거 이 정도 하면 사실은 시장을 좀 달래주는 좀 멘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 뭐 비둘기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니 여기서 멈춘 거 아니야, 그죠? 속도는 줄이 있어서 멈춘 거 아니야 하면서 그 0.25 또는 뭐 0.25를 두 번 하면 0.5가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이분이 요 앞부분에 그죠? 11월 22일 날 재신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롬 파월이 재신임을 받은 그날이 나스닥 최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날이.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요때 그 사실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이 다시 연임하게 됐어. 이러면서 시장이 나스닥이 왜 나스닥을 제가 보겠습니까? 금리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사실 뭐 다우나 S&P는 다우는 특히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나스닥은 뭐 그죠? 금리가 0.25 요거만 차이가 나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좋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나스닥이 좀 더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거 그죠? 이분이 재신임 받아서 연임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어요. 드디어 제롬 파웰이 그동안 사실은 우리는 제롬 파웰이 굉장히 좀 신사적이고 뭔가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감춰왔던 매의 발톱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재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조금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재신임 받고 나서 이제 4년 보장됐잖아요. 그죠? 어차피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드디어 자기 색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매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아주 급락을 하죠. 물론 한 사람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나름 일리가 있죠.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좀 시장이 조금 반등할 만하면 그때마다 파월 의장은 말로써 시장을 박살을 냅니다. 최근에 8월 잭슨 홀 때도 시장이 또 기대를 했죠. 그다음에 아주 짧고 굵게 NO 하면서 쫙 빠졌고요. 그다음에 FOMC 9월 21일도 쫙 빠지고 이번에 11월 FOMC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영향력이 너무 크네요. 그죠? 일단은 이분이 그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그렇죠? 폴 보커까지 예전에 이렇게 연준 의장을 소환하면서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죠? 근데 이제 작년 11월 이분이 재신임을 받게 되는, 이분은 공화당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좀 편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분을 다시 재신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시대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따 다시 볼 건데요. CPI, 여러분들 뭐 물가지수 CPI, PC, 요게 굉장히 두 가지가 종합 물가지수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CPI 또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10일 발표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작년 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냥 그동안은 5%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제롬 파월은 뭐라고 했냐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곧 잡힐 거야라는 의미였겠죠. 근데 10월분이 6.15, 5%에서 6%로 갑자기 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어. 뭔가 바뀌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롬 파웰이 이제 조금 이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맞서서 이제 싸워야 된다. 자세가 좀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을 갑자기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함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제롬 파웰이 연준 의장은 재신임을 받습니다. 그게 이게 10월치니까 이게 11월에 당일 발표됐겠죠. 보통 CPI는 10일, 그달에 10일 또는 13일 이렇게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10월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고 5%에서 6% 갑자기 뛰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는 가만히 두면 안 되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을 바꾸기가 어려웠다라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작년 10월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11월에 발표한다고 그죠? 11월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웰이 재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다시피 그 다음에 주식장은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올라갈만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분 왜 이럴까요? 물론 물가 잡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6%대, 그 다음에 6.8, 7%대로 올라가고 8%대, 드디어 이제 9%대까지 올라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때는 당연히 이제 4월, 5월 되니까 이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그 원자재, 석유, 뭐 천연가스 가격이 막 폭등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더욱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만약에 정치적인 그런, 물론 뚜렷하게 뭐 드러낸 적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견해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뭐 하원은 지금 뭐 공화당 쪽으로 길어지고 있죠. 이 상원이 뭐 이렇게 호각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중간 선거에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일단은 파월 의장은 성공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에 이것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그러진 않겠죠. 이거는 뭐 그냥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브렉시트도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사실은 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월이 도대체 언제 자세가 어떤 바뀔까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뭐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이분들의 기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은 뭡니까? CPI가 그렇죠? 이것이 좀 완화가 돼야겠죠, 그렇죠? 다음 달 11월, 다음 주죠, 다음 주 11월 12일 발표가 있는데,
근데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할 것은 물론 제가 뭐 세부적으로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기대할 것은 아까 10월분부터 전에 이제 5%대였다가 6%대 그다음에 7, 8 이렇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작년 10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월분이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11월 11일 날 발표된 게 10월분이에요. 그래서 작년 6월분부터 급격히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 7%, 8%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수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만큼 많이 올랐으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기저. 예. 역기저 효과. 작년에 10월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다음에 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오르지 않고서는 수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저 효과의 반대로 역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발표되는 CPI에서는 이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뚜렷하게 많이 CPI가 낮춰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조금 앞으로 금리가 낮춰질 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 물론 연준의 어떤 기조가 바뀌어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수치적으로 CPI나 PCE로 잡히는 게 보이면은 이분들도 더 이상 명분이 없죠. 더 이상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 일단 요거 그렇죠? 일단은 제일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CPI가 수치가 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8% 이상을 예상을 합니다만 만약에 7%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이제는 이제 물가가 좀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좀 길어서 세부 항목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좀 이것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에너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잡히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뭐 전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안 잡히는 게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안 잡히는, 그렇죠? 안 잡히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서브 텍사스유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배럴당 75불에서 95불 사이에서 이제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I는 좀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 에너지 가격은 좀 잡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근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요즘 또 보니까 근원을 또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밀 가격도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이럴 때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근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 가격 또는 식량 요거 부분은 많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주거비가 안 낮춰져서 그래서 이제 CPI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 가격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월부터 그렇죠? 그래서 8월 이거는 2달 되게 후행 지표예요. 굉장히 2달 뒤에 발표되는데 6월, 7월, 8월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여기 수치로 조금 낮춰지는 게 좀 보이죠? 이건 뭐 우리가 더 잘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주택 시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모기지,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이게 굉장히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겠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보면은 이렇게 6월, 7월, 8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 지표라서 조금 늦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월세, 미국은 월세로 하기 때문에 렌트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죠? 이게 효과가 금리를 올려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효과는 있습니다만 CPI는 또 한 1개월 뒤에도 발표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늦게 반영이 돼서 그렇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기저 효과 작년에 10월분부터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되는 그것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수치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잡히는 게 보여요. 그죠? 근데 단지 CPI하고 PCE 수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연준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혹시 또는 정치적 의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수치로 보여야 명분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어떤 엽기적 효과 그리고 어떤 주거비가 점차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말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들으시라고 어떤 인물 특집, 현 주식시장 또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왜 저분 도대체 왜 저럴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분의 자세가 스탠스가 바뀔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또 이번 주 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또 궁금하시죠? 미국 시장 보면 너무너무 불안한데 새벽에 잠 못 자는데 아침에 좀 불안하게 또 장을 열었는데 또 그래도 우리 시장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는 또 어떨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중간 선거가 있다고 했죠. 11월 9일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승리, 뭐 하원은 공화당이 뭐 이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원 의원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일단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0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CPI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가 그동안 계속 8%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7%대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분위기가 바뀌겠죠. 아무리 연준 의장 파월이 무섭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조금은 사라질 거예요. 물론 7%대도 아직 뭐 높긴 합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굵직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하고 CPI 발표하고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이번 FOMC에서도 사람들은 좀 기대를 했죠. 연준 의장 파월이 좀 시장을 달래주는 멘트를 원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뒤끝이 조금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흔들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의 기대감이 사실 이번 주 다음 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한국 시장을 많이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수급 뭐 여러분들 뭐 종목 간에는 거래량 이렇게 많이 보시지만 저는 수급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인들이 연속 순매수 한국 시장을 쇼핑 중이다. 전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코스피입니다만 뭐 거의 뭐 매일 매수죠. 거의 뭐 매일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연 이틀간에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인들은 매수를 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워낙 달러가 강달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한국에 우리가 지금 뭐 2,300 지금 올라왔죠. 2,300이지만 그 달러로 환산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뭐 1,900에서 2,000 사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워낙 강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 시장이 저렴하다는 거죠. 우리야 뭐 그래서 뭐 이런 원화로 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원화 가치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굉장히 좀 주가 많이 내려왔죠. 이제 거기다가 달러까지 어떤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한 2,200대일 때는 한 1,900 그러니까 1,900 정도로 이제 환산이 되고 그다음에 2,300 올라왔을 때는 한 2,00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환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뭐 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갈 듯하다가 올라가고 내려갈 듯하다가 올라가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그러니까 한국,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러로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죠. 요즘 뭐 달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돈이 많은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강달러로 굉장히 한국 시장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에 보면 국내 시장에 굉장히 이제 알짜 기업들 M&A도 거의 외국계에서 다 가져간다고 얘기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국내 시장이 너무나 저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로 많이 여행을 갑니다. 왜요? 워낙 그러니까 달러 워낙 화폐 가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지금 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 세계 사실 뭐 달러에 의해서 다 약세니까 그러겠지만 한국,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만이 좀 중국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어떤 다음 대체할 만한 투자로 한국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자본들은 대부분 장기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면 아까 뭐 변곡점이라고 했죠. 변곡점은 뭔가 분위기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 너무나도 최근까지 강했던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닥 찍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오늘 어땠냐면 금요일인데 우리가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초죠. 1월 27일이에요. 1월 27일 날 이때가 고점이에요. 1월 27일 날. 그래서 상장한 날, IPO 한 날, 상장한 날 고점입니다. 그때 가격이 59만 8천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청약을 안 하던 사람들도 다 했죠. 그래서 한 주, 운이 좋으면 2주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최소 못해도 몇십만씩 여러분들 아마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날이 고점이었는데 59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때 물론 최근에 뭐 IPO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 게 오늘 드디어 59만 8천 원 갔어요. 저는 60만 원까지 좀 찍지 않을까 했는데 59만 8천 원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빠졌어요. 59만 2천 원. 어쨌든 이 차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 또 뭐 연기금이 계속 뭐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이런 부분. 그리고 연기금이 벌써 뭐 수익률이 한 20% 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관에서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혼자만 세다는 거죠. 다른 종목은 못 가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너무나 좋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뭔가 분위기 바뀌면은 또 이게 또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없습니다. 성장. 네. 그런데 최근에 요즘 뭐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카카오뱅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동안 계속 하락하고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그죠, 한국 굉장히 좀 공분이 많았죠. 그죠? 지나친 IPO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저희가 이것도 공모할 때부터 같이 봤었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상승하다가 지금은 뭐 2만 원, 2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2만 원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언제까지 하락할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또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실적은 그래도 굉장히 향상이 되면서 3분기에 좋게 나오면서 이번 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뭐 분위기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카카오뱅크, 그렇죠? 뭔가 인터넷과 관련됐고, 물론 금융주라고 하기에는 은행주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성장주이면서 또 어쨌든 인터넷에 기반한 카카오뱅크가 이번 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질까요? 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건 6개월치입니다. 6개월 매동을 보면 외인이 1,2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그럼 다 팔아치웠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900만 주. 물론 외인보다 좀 못하지만 외인들은 사실 뭐 작년 뭐 6월, 7월 이때부터 계속 매도했으니까 엄청나게 팔았죠. 그리고 기간도 900만 주. 그러니까 외인 기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바닥인 걸까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빠졌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답은 되겠죠. 그렇죠? 주가가 싼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뭔가 좀 분위기 좀 바뀌는 것 같나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외인들이 이렇게 한국 시장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물론 아직은 멀티플이 너무 이제 많이 받고 있지만 2차 전지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규칙관 종목이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계속 이것을 계속 주시를 했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서버 CPU, 그렇죠?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제가 좀 간간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언제 출시되냐. 사실 올해 초에 된다는 얘기 있었고, 여름에 된다는 얘기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1월로 넘어갔습니다. 1월. 근데 1월이면은 사실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이고, 그러면 이제 1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로 몰렸던 수급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시총 132죠 현재. 시총 132가 못 가고 시총 2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전제는 이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외인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면 어디론가 갈 것인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반도체로 갈 순서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업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바닥이에요.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기적의 논리로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4분기에는 뭐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이런 예상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타자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인텔의 차세대 CPU 서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1월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11월, 12월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맞춰서. 그래서 DDR5. 네. 그래서 요거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적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침 이게 물론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서버용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 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불이 났었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CPU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CPU가 나오면 그대 수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DDR5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소부장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제 1월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2년, 3년 또는 4년, 5년 뒤에 실적도 미리 땡겨서 인정을 받는데 요거는 내년 1월 1분기 거죠. 1분기 거면은 그 정도는 좀 땡겨서 뭐 실적이 그렇다고 지금 아주 물론 작년보다는 못합니다. 이거는 뭐 기저효과죠. 작년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안 좋은 거 기저효과인데 뭐 작년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뭐 삼성전자나 적자는 아니죠 또. 물론 하이닉스가 4분기에 적자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구원 투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뭐 어떤 변곡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이쪽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쪽으로 좀 더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다음 주에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요 종목이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좋아하죠. NC소프트. 사실 뭐 게임 종목이 이런 고금리 시대에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게임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NC소프트도 그렇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연기금하고
이렇게 투신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제가 뭐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변동성이 좀 크죠. 예, 좀 변동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요렇게 뭔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NC소프트는 솔직히 좀 게임주 층은 좀 무겁고요. 예,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뭔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면은 이게 오늘의 제가 이제 드디어 이게 시크릿 종목인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을까요? 욕심도 많으시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바닥 짚고 어깨, 지금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또 이런 종목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한 시총 1조가 조금 안 돼요. 9천억대인데 여러분들 SM 아시죠? SM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지분을 최근에 4.2%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SM 주주님들은 사실 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SM 지분을 취득해서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게임과 메타버스 그런 NFT 연결이 되죠. 컨텐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게임 회사들이 재무 구조가 아까 좀 탄탄하다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죠? 부채는 낮고 워낙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성장하면 나중에는 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시총이 1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1조 가까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NC소프트와 위메이드 두 가지 절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그래서 어깨 부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어떤 변곡점이 왔어요. 그리고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이 종목도 분명히 시세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종목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데 나는 뭔가 한번 팍 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한가도 한번 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렇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두 종목씩 이렇게 좀 약간 시총 가벼운 종목으로 해서 변동성 있는 종목으로 단타라든지 여러분들 저는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씩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시크릿 종목 아까는 시총 1조 가까이 되는 약간 그렇죠? NC소프트와 위메이드의 중간 정도 되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은 시총 1,000억대예요. 좀 가볍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게임 종목 역시 게임 종목인데 여러분들 P2E 아시죠? P2E. 그래서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P2E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살짝 뭔가 좀 움찔움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 뭐 네이버 또는 카카오 뭐 반도체 굉장히 좀 바닥을 좀 기고 있죠. 2차 전지에 비해서 무겁게 내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예전에 게임 종목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튀면 한번 튀면 좀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런 거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러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략하는 방법들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매일 두 종목씩 장전에 장중에 드린 거 아닙니다. 장전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딩 투자 전략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시황 선생 시즌 2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진 시장 분석과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수익의 길로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스TV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꼭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차게 또는 여러분도 앞으로는 진짜 수익 많이 내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